술을 마시면 인생이 즐거워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술이 인생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말이죠. 처음엔 단순한 습관이었습니다. 퇴근 후 한두 잔, 친구와의 약속 자리, 회식 자리.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한두 잔 없이는 잠이 오지 않고 그날의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술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나는 술을 즐기는 거야, 중독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이미 술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일해온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된 하루가 끝나면 동료들과 막걸리 한잔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하지만 그 낙이 어느새 의무가 되었습니다. 일이 없는 날에도 술을 찾았고 아내가 말릴수록 몰래 마셨습니다. 결국 의사가 금주를 명했습니다.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끊겠습니다. 하지만 단 4일 만에 다시 술을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말합니다. 의지가 약해서요. 하지만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뇌가 이미 술 없이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게 바뀐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사람들, 죽어도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는 통제의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이미 통제를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통제하는 사람은 굳이 나는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이미 그건 불안한 자기암시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의 전두엽은 점점 둔감해집니다. 전두엽은 판단력, 자제력, 계획력을 담당하는 영역이죠. 그런데 알코올이 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마비시키기 때문에 스스로를 평가할 능력조차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술을 끊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이미 도파민 보상회로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술을 마시지 않으면 뇌가 불안 신호를 보내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다시 술을 찾게 되는 구조죠. 마치 몸속에 술을 원하면 불안하게 만들어라라는 명령이 새겨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 착각은 특히 50대 이후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사회생활이 길고 술자리가 일상이 되어버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을 때처럼 포금 안 해, 이제는 조절해서 마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이미 조절할 수 없는 조절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서 뇌가 알코올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러니 예전보다 적게 마셔도 뇌는 더 빨리 자극을 받고 의존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마시는 한 잔이 예전의 세 잔과 같은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실제로 중독 치료를 받는 사람들 중 70% 이상이 치료 초기에 저는 사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아요. 끊으려면 끊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주일만 지나면 대부분 손이 떨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안감이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끊는 순간 뇌는 도파민 부족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은 단순히 마시고 싶다 수준이 아니라 뇌의 생존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못 끊는 겁니다. 의지가 아니라 뇌가 이미 술을 산소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의 착각은 이렇게 사람을 서서히 파멸시킵니다. 가족은 실망하고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하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술이 없는 날이 불안하고 술자리가 없으면 허전하다면 이미 그건 중독의 초입입니다.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술은 그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속입니다. 처음엔 친구처럼 다가와 위로해주지만 결국엔 삶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통점으로 이어집니다. 술을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감정의 도피처로 사용하는 사람들. 술은 외로움을 덮고 분노를 숨기고 불안을 잠시 잊게 하지만 결국 그 감정을 더 깊이 썩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슬플 때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기쁠 때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감정을 술에 맡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통점은 감정 회피형 음주, 즉 술로 마음을 덮는 습관입니다. 50대 직장인 박 씨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답게 살았어. 힘들어도 티 안 내고 묵묵히 버텼지. 하지만 그런 그가 혼자 있을 땐 술잔을 놓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압박, 가족과의 갈등, 쌓여있는 피로. 그 모든 걸 잊는 유일한 방법이 술이었죠. 처음엔 오늘 하루만 마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3년이 되었고 결국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술이 그를 위로한 게 아니라 그의 고통을 잠시 무감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을 느껴야 회복합니다. 울어야 후련하고 분노를 표현해야 풀립니다. 그런데 술은 그 감정을 억누릅니다. 뇌에서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알코올에 의해 마비되면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자체가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분노와 불안이 썩어갑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잠시 괜찮아지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안감이 2배로 커집니다. 뇌가 도파민을 쏟아내며 기분이 나아졌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건 허무함과 우울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술을 마시는 이유를 감정으로 설명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좀 속상해서, 누가 화나게 해서. 즉, 술을 감정 조절 도구로 쓰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신 술은 절대 감정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술에 취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감정을 느낄 능력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될수록 뇌는 감정이 올라오면 술을 마셔야 한다는 회로를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동으로 술을 떠올리고 마음이 허하면 무의식적으로 술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학습된 회피 반응입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 회피형 음주자는 대부분 어릴 때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의 남성들에게 특히 많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참아야 한다, 힘든 건 술로 풀어야지. 이렇게 자라온 세대가 바로 지금의 50대, 60대 남성들입니다. 결국 감정을 표현할 수단이 없으니 술이 유일한 통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감정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감정 쓰레기를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마실수록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무기력과 분노가 쌓입니다. 그러니 술이 없으면 더 불안해지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마다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건 치료야. 내가 이렇게라도 안 마시면 미쳐버릴 거야. 그런데 그 말이 바로 술이 감정의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게 아니라 술의 감정을 맡긴 것이죠. 결국 마음속 불안과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날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또 술을 찾습니다. 이 악순환은 중독의 가장 깊은 함정입니다. 실제로 감정 회피형 음주자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술이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뇌 속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기분이 나아지는 듯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행복 호르몬이 고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즐겁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술 없이는 일상적인 감정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술이 인생의 통제권을 완전히 가져갑니다. 감정을 피하려 술을 택한 사람들은 결국 감정에 지배당합니다. 술이 위로해준다고 믿지만 사실은 술이 감정을 더 부식시키는 겁니다. 마음속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계속 눌려있다 보면 어느 날 폭발하듯 터집니다. 가족에게 폭언을 하거나 자신을 탓하거나 혹은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음속 고통을 조용히 증폭시키는 감정의 독이 됩니다. 이제 3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사회적 음주 의존형입니다. 이들은 술을 혼자가 아닌 관계 속에서 정당화시키며 결국 사회적 중독의 늪으로 빠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 마시지 않아. 사람들과 있을 때만 마셔. 그래서 자신은 중독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가 혼자라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기 위해서라면 이미 술이 관계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3번째 공통점 바로 사회적 음주 의존형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동창회와 지인 모임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술자리가 있었고 누가 먼저 부르지 않아도 늘 본인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싫어서 그래요. 외롭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외로움을 술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술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술이 없으면 대화가 어색했고 술이 있어야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 수치가 급상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술을 마실 이유가 필요했던 거구나. 한국 사회에서 술은 인간관계의 언어처럼 여겨집니다. 누군가를 설득할 때, 사과할 때, 심지어 위로할 때도 술이 끼어 있습니다.
술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이 말은 일상적인 인사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감정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술이 관계의 윤활유인 동시에 감정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술 없이 진심을 나누는 법을 잊게 만들죠. 결국 술이 끊기면 관계도 끊어질까봐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술이 아닌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핑계로 술을 택합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음주 의존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술을 사회생활의 일부로 여긴다는 겁니다. 나도 사회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 나이에 친구들과 마실 수 있는 것도 복이지.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신이 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식 자리를 주도하고 모임을 기다리며 마치 그 자리가 없으면 일주일이 허전한 사람들. 이들은 이미 술을 핑계 삼아 관계를 유지하는 단계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음주가 사회적으로 너무 당연시된다는 거죠.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본인도 그게 중독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년 남성의 음주 중 절반 이상이 사회적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음주가 가장 끊기 어렵습니다. 혼자 마시는 사람은 의지만 있으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지만 사회적 음주자는 타인의 시선과 분위기에 지배당합니다. 술을 거절하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고 안 마시면 재미없는 사람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잔을 듭니다. 하지만 그 한 잔이 쌓이고 쌓여 결국 중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은퇴, 자녀의 독립, 부부 사이의 거리. 이런 변화 속에서 술자리는 유일한 사회적 연결 통로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 통로는 점점 좁아지고 결국 술이 없는 관계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술이 아니라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술이 빠진 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술 없이도 즐거운 대화가 가능한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이미 술이 관계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음주 의존형 사람들은 자신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외롭고 마시면 죄책감이 밀려오죠. 하지만 그 죄책감을 덮기 위해 또다시 술을 찾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마시지만 결국 사람보다 술이 먼저가 됩니다. 술이 관계를 이어주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배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관계는 점점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아니라 술의 농도로만 가까워집니다. 웃음도 위로도 추억도 모두 술이 만든 인공 감정이 되어버립니다. 그 감정이 사라지면 공허함만 남습니다. 이 사회적 의존이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는 평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동료도 본인도 아무도 중독이라는 걸 모릅니다. 하지만 몸속에선 이미 독이 쌓이고 마음속에선 술이 관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끊어진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술은 친구를 빌미로 들어와 인생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그리고 2단계가 지나면 사람들은 또 다른 착각에 빠집니다. 바로 이건 정당한 술이야. 이유가 있으니까 마시는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의 함정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바로 자기 합리화형 중독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술을 끊지 못하면서도 절대로 자신이 중독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논리적이고 말이 그럴듯합니다.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만 마신다. 이건 폭음이 아니라 기분 전환이다. 이 정도는 괜찮아. 어제는 안 마셨잖아.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술 중독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 합리화가 스스로를 속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유가 있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해서, 기분이 우울해서, 잠이 안 와서.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유는 핑계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없어도, 특별한 일도 없어도 술을 마십니다. 그저 술 마시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술을 마실 이유가 아니라 술을 마셔도 되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죠. 이 자기 합리화는 뇌의 방어 기제입니다. 양심의 죄책감을 무디게 하고 현실을 덮어버리는 심리적 마취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폭주하지 않아. 적당히 마시는 편이야. 그런데 적당히라는 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결국 그 적당히가 하루 한 병, 이틀에 한 병, 그리고 매일 한 병으로 늘어나도 여전히 괜찮다고 느끼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자기 합리화가 주변까지 설득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가족이 걱정해도 괜찮아. 의사도 하루 한 잔은 괜찮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하는 하루 한 잔은 연구를 위한 실험적 기준이지 매일의 습관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문장 하나만 기억합니다. 하루 한 잔은 괜찮다. 이 말이 술 마시는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합리화형 중독자들의 특징은 죄책감을 유머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술이피야. 내가 술을 끊으면 세계 균형이 깨져. 이런 말을 웃으며 하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술을 잃는다는 건 자기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술이 자신을 대변하고 술이 없으면 존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은 자신을 조절 가능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마시고 싶을 때만 마신다. 술자리에서 내가 조절 못한 적이 어딨어?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착각입니다. 술에 대한 조절감은 중독이 깊어질수록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뇌가 스스로에게 착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 중 80% 이상이 나는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검사해보면 대부분 이미 간 손상, 수면장애, 감정 기복, 손 떨림 같은 초기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기 합리화형 중독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이 괜찮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는 동안 몸은 이미 망가지고 있고 가족은 점점 멀어집니다. 술이 만든 현실 왜곡의 거울 속에서 자신을 합리화하며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술 끊으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엔 이미 끊을 이유보다 계속 마셔야 하는 이유가 더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 이건 인간관계 때문이야. 나는 아직 괜찮아. 이런 이유들이 술잔보다 더 깊게 쌓여갑니다. 그래서 술을 끊는 진짜 첫 단계는 술을 끊겠다가 아니라 나는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술로 인해 인생의 균형이 무너진 후에야 알게 됩니다. 가족이 등을 돌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회사에서 신뢰를 잃은 후에야 그제야 말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마셨을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술이 만드는 자기 기만의 늪. 이 늪은 천천히 조용히 사람을 삼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 지점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때부터 술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를 바꾸는 화학적 재배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 바로 뇌의 재배선 현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을 오래 마신 사람들의 뇌는 실제로 구조가 바뀝니다. 과학적으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 속의 도파민 시스템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도파민은 성취감, 사랑, 즐거움 같은 자연스러운 행복을 느낄 때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술이 이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자극하면서 뇌는 혼동을 일으킵니다. 행복은 술을 마실 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학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가족과 함께 있는 따뜻한 저녁에도 아이가 웃는 얼굴을 봐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단 한 가지 생각만 떠오릅니다. 술 한잔 하면 살 것 같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이미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의지로는 못 끊습니다. 술을 끊겠다고 결심해도 그 결심이 며칠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기회로가 새로 연결된 것처럼 술 없이 행복을 느끼는 길이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술이 들어오지 않으면 뇌는 불안, 초조, 두통, 떨림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아니라 뇌가 술을 요구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신경의 재배선이 만들어낸 생리적 중독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와. 술을 마셔야 긴장이 풀려. 하지만 그건 단지 몸이 술에 익숙해진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긴장을 풀어주는 건 술이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아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뇌의 회복입니다. 술이 뇌의 회로를 장악하면 사람의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가족과 다투게 되며 자기 비하가 심해집니다. 술이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마음의 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뇌가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다는 점입니다. 알코올로 손상된 신경 경로가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술을 한 번이라도 다시 마시면 회복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리셋 효과라고 부릅니다.
술을 한 번만 마셔도 뇌는 다시 이 길이 열렸구나 하고 곧바로 중독 경로를 복구해버립니다. 그래서 단 한 잔의 술이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지로만 버텨보려 하지만 의지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뇌의 화학 구조가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주를 성공시키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을 참는 게 아니라 술을 잊는 법을 배웁니다. 즉, 술을 멀리하면서 동시에 다른 즐거움을 만들어냅니다. 걷기, 글쓰기, 음악, 사람, 자연. 뇌는 새로운 자극을 통해 다시 연결됩니다. 술 대신 다른 행복의 경로를 만들어주면 뇌는 서서히 술을 잊어갑니다. 58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거의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아침에도 해장술 없이는 일을 시작하지 못했고 간 수치는 늘 위험 경계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수차례 울며 말렸지만 그는 이 나이에 무슨 금주냐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끝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말초신경 손상과 알코올성 간염 진단이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1년 내로 손을 못 쓸 겁니다. 그제야 그는 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3개월 동안은 악몽 같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땀은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밤마다 술 생각이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강가를 걸으며 술 대신 공기의 냄새를 기억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놀랍게도 손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술을 끄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놔준 거예요.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술을 이기는 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뇌의 회복입니다. 술은 단순한 독이 아니라 기억 속에 남은 쾌락입니다. 그 기억을 지우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경험입니다. 술을 대신할 즐거움을 찾아내면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술이 아니라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술은 우리 인생의 친구가 아닙니다. 잠깐의 위로로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모든 걸 가져갑니다. 가족의 신뢰, 건강, 기억력, 그리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까지. 하지만 그 모든 걸 되찾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지금 술잔을 내려놓는 순간부터입니다. 오늘 그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